예, 시작하겠습니다. 교수학습법과 교육공학인데요. 이게 이렇게 의미를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 학생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교육과정 이미 교육부에서 다 정해진 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유일하게 고를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다라는 교수학습법. 이거는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보면 수업 실현을 보죠. 어떠한 수업 방법을 택했느냐를 파악해 보는 게 수업 실현입니다. 정말 그것들을 제대로 해내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결국 가장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수학습법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예요. 자, 이런 교수학습법을 비고츠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교사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가 학생들의 인지 발달에 현재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그래서 교사의 수업 준비라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 가보자 이거죠. 담임을 맡았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75%의 시간을 교과목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의 시간을 행정 업무에 시간 투자를 해요. 5%의 시간을 학생 지도에 투입을 합니다. 문제는 담임 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40%의 시간을 교과목에 투자를 합니다. 30%의 시간을 행정 업무에 투자를 해요. 30%의 시간을 학생 지도에 투자를 하죠.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임용해서 가시잖아요. 임용해서 가시면 교과목에 대해서 40%이고 30%인 행정 업무 처리할 때는 품위부터 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새로 익혀야 돼요. 학교 가시면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서 내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행정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담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또 성적 기록부터 해가지고 오만 걸 다 관리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전산에다가. 그러다 보니 행정 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시간 쏟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30%는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 매일 종례 조회해야죠. 학생들 신상 파악해서 해달라는 거 공통으로 파악해서 또 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담임한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학생 지도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주어진 시간 정해져 있는데 익숙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교과목, 행정, 학생 지도에. 익숙한 선생님이. 익숙하지 못한 선생님은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교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수업 실현을 준비해서 했던 내용이 부임에 가셔갖고 한 2년간 써먹을 살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배운 것들이 앞으로 부임해서 2년간을 가르치실 때 써먹을 재산이니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또한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다더라 없다더라는 뭘로 결정나느냐? 바로 이 교수학습법으로 결정이 나요. 자, 교수학습법에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내가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이론들 안에서도 항상 중요한 거는 문제를 진단할 때 또는 대안을 제시할 때 어떤 이론들이 도움이 되느냐. 또한 대안 제시에만 적용이 되는 이론들은 어떤 게 있느냐인데 교수 설계 이론들은 대부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중요하게 필요해요. 교수 이론들, 객관주의 교수 이론, 구성주의 교수 이론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들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이에요.
다만 수업 방법의 경우는 객관주의 수업 방법이든 협동학습과 같은 수업 방법이든 어떤 대안 제시 역할만 하지 그걸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교육 매체를 선택하는 부분들은 대안 제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요했던 것들은 이러한 이론과 설계 이론들이 여러 선생님들의 적용하실 내용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사례를 보실까요? 수업 시간에는 단순 나열식으로 강의를 읽어나니 학생들이 흥미를 잃으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현재 고등학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가르쳐야 될 내용은 많은데 가르쳐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고 그 한 해에 맞춰야 돼요. 구성주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협동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안 돼요. 수업 시간의 부담이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3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2년 안에 다 몰아서 배우고 3학년 때는 문제풀이 하라고 하거든요. 대입시험 준비하느라고 수능 문제풀이 하는 거 위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에 가르쳐야 될 걸 2년에 가르치라고 하니 바쁠 수밖에 없고 허덕허덕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는 그거 안 배웠는데요 라는 소리 나오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합니까? 수능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너희들 왜 이거 다 틀렸어? 저희는 안 배웠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강의식 수업으로 선생님 혼자 떠드는 수업을 하다 보니 흥미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 잃은 원인을 켈러의 악스 이론에 의해서 진단을 해보라는 거죠. 왜 흥미를 잃었는지. 메릴의 내용요소 제시 이론에 의해서 현재 강의의 단순 나열하는 수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오스벨의 유의미학습법과 라이걸루스의 정교학 규수 이론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바꿔서 얘기하면 단순 나열식 강의라는 강의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한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의미학습법과 정교학 규수 이론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나 오스벨의 유의미학습법 아는데? 나 라이거루스의 정교학 규수 이론 아는데? 나 켈러의 악스 이론 아는데? 이걸 갖고 문제들을 어떻게 제시를 해? 라는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을 해? 라는 황당한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거를 정말 문제를 진단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론을 적용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바로 적용 중심의 학습을 오늘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기존의 강의 수업에서 벗어나 자율적 협동학습에 의한 구성주의 수업 방법을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 하도록 돼 있죠. 그때 구성주의에 따른 모둠학습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강의실 수업의 장단점이 뭔지를 구성주의 모둠학습으로 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 강의식 수업하는 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건데 단점이 부각되니 이 협동학습으로 옮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단점이 뭐냐 이거죠. 기존의 수업의 장단점. 그 다음에 구성주의 수업 방법을 적용하려니 조나선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이론에 의해서 뭔가 구성주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물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게 두 번째 물음이죠. 또한 이거에 따라서 이 구성주의 수업 방법으로서 자율적 협동학습이라는 수업 방법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할 때 에디 모형에 의해서 교수 설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수업 설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해봤을 때 각 에디 모형의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단계를 거쳤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되느냐죠. 아웃풋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 각각의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미 2020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느꼈던 바가 이런 거겠죠. 이론 각각은 알아요.
그런데 묻는 게 뭐냐면 그걸 적용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점이 뭐가 있냐? 이거를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라는 형태가 되다 보니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워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과연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겠냐가 자신의 레벨업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우리가 교육 심리학을 놓고도 한 표를 놓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교수학습법은 뭐 하는 학문이야 이거죠. 교수학습법은 뭐에 쓰이는 학문이냐? 바로 우리가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주어진 학습자, 주어진 교육 과정을 받았어요. 그거를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게 되면 학업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교수학습법이 의미하는 바예요. 주어진 학생, 주어진 교육 목표, 주어진 교육 과정에 걸맞는 적절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교수학습법이 많이 나왔냐? 성과에 영향을 주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교수학습법에서 다루는 방식은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중요한 요인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하는 게 뭐냐? 바로 교수 설계 이론이에요. 자, 수업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업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요소들을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반영하도록 개발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연 그러면 교수 그 수업 방법을 설계하는 데 들어갈 일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전국에 몇 분 빼놓고는 교수 설계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 여기 집대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집대성을 해놨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모른다면 수업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 설계 이론을 다뤄야 됩니다. 많이 나왔어요. 에디 모형 기존에 나왔었고요. 과거 객관식에서는 딕앤캐리 모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라이글루스의 교수 설계 이론의 의미도 여러 번 물어봤었고요. 객관식에서. 하지만 주관식에 와서는 이렇게 논술형에 와서는 기존의 객관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실제 중요한 교수 설계의 실제 단계를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마치 교사로서 교수 설계 과정에 참여한 거라고 생각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바로 교수 설계 이론이고요. 자, 이런 교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입력물이 들어갈 거예요. 입력물이 들어갈 거고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수 설계 이론의 결과물은 뭐냐? 바로 수업 방법이에요. 교수 설계를 해서 목적이 뭐냐? 어떠한 수업 방법을 만들지의 수업 방법인데 바로 이겁니다. 객관주의 수업, 구성주의 수업, 개별화 수업이라는 수업 방법들이 이 결과물로 나와요. 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뭔가 집어넣어야겠죠. 뭘 집어넣어야지 과정을 거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교수 설계가 과정이니까, 프로세스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이 수업 방법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집어넣어야지 이러한 그 수업 방법이 나오냐 이거죠. 바로 이러한 이론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인풋, 교수 이론들을 집어넣고 교수 매체를 인풋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매체.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객관주의 교수 이론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교수 이론들하고 매체를 집어넣어서 교수 설계를 하게 되면 객관주의 수업 방법인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 발견학습, 탐구 수업과 같은 객관주의 수업 방법들이 도출해서 나온 거고
구성주의 교수 이론들이 있어요. 인지적 도제교수법부터 해서 뭐 조나선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이론,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 어제 공부했던 정착적 교수 이론 같은 것들을 매체와 함께 집어넣으면 교수 설계 결과로는 바로 이런 협동학습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과물은 수업 방법이에요. 강의법, 협동학습법과 같은 수업 방법인데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나아가 과거에는 사진, 그림과 같은 그런 매체들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ICT를 수업에 적용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만 대신 신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겠죠. 우리가 어제 그 기출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키라는 걸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수업에 매체로서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쫙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교수 이론들이 켈러의 학습 이론, 조나선의 구성지 학습 환경 설계, 기존의 문제 중심 학습 이런 것들이 다 다뤄졌죠. 그다음에 수업 방법으로는 슬래빈의 협동학습에 대한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을 다뤘고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인터넷 활용한 위키가 이번 2020년에 들어가 있었죠. 제가 여기 밑줄을 쳤어야 되는데 안 쳤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학습과 교수는 비슷비슷하면서 이거는 교사 중심인 거 알겠고 이건 학생 중심인 거 알겠어요? 학습과 교수는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용어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다 왜 써놨냐? 나중에 심층 면접 가셨을 때 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무슨 이론에 의하면 하고 한마디씩 근거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시라는 용도로 한 거지 이거 외워라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교수와 학습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그 관계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자연을 경험하면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에는 교수 학습이 있고 비교수 학습이 있죠. 교수 학습이라는 건 지도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 비교수 학습이라는 건 비지도 학습을 얘기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교수는 학습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훨씬 넓습니다. 학습이. 집에서 공부하는 거는 학습이에요. 학교 안 나간 애들도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분집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학습의 원리가 근간이 되어야지만이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학습을 할 때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흥미와 필요를 반영하는 개별화가 필요해요. 내가 직업교육을 원해요. 내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개별화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맞춰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개별화의 학습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서 나 혼자 사는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어서 사회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와 인간들 간에 협동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죠. 적어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회화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즉 우리가 엄선한 교육 내용 안에는 사회화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요. 또한 학습이라는 것들은 자발성이 전제가 됩니다. 삐아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지의 불평형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면 그걸 평형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지의 불평형이 유도되는 상황을 유도한다? 자발성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활동, 동기, 흥미, 창조의 자발성이 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불평형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은 직접 경험하는 직관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동시에 학습을 하는 통합교육을 하죠. 네, 학습 목표를 항상 두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의해서 교육의 성공 실패를 우리가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고 학습을 하게 되죠.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비체계적으로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을 하는 게 바람직한 교육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학습이 아니에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학습 기회가 항상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카페에다 올려서 휴대폰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해드리잖아요.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된다는 것들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묻지는 않겠죠. 논술에 이걸 물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없는 민주성이라는 게 학습의 원리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틀렸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누구한테 몰빵 지르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나 공평하게 학습할 수 있는 민주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틀렸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지도 원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논술에. 뭘 써도 그건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점수 주는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은 이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알아야 될 걸 들어가 보자고요. 교사와 교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사와 교수의 차이.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채택했을 때 교육 성과가 나는 게 있을 거고 저 방법을 채택했을 때 교육 성과가 나는 게 있을 거니 어느 게 더 효과성이 높은지를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바람직한 교수 방법을 파악해내는 게 연구 목적이다라고 했을 거는 교수의 관점이죠. 교사는 그게 무슨 방법이든 중요한 건 뭐냐? 목표 달성을 했냐 못했냐예요. 교수는 어느 게 더 교육 성과가 높냐라는 관점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교사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는 주어진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걸 달성했으면 나는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못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달라요. 무슨 차이냐? 교수는 바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서술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성과가 더 좋아진다라는 스토리텔링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게 교수의 관점이라면 교사 관점은 전혀 달라요. 나한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교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어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업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처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나면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 약이 왜 처방을 하는 거예요? 병 나으라는 거죠.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을 것이냐가 바로 처방전이잖아요. 교사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업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고르는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적이냐 처방적이냐 의미 구분되셨죠? 의미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잘 보시면 이거와 여기에 어디 들어가 있냐면 딱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교육 목표와 성과와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교수학습법이 여기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주어져 있어요. 누가 주어져 있냐? 학생이 주어져 있고 교육 과정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표에서. 그래서 보면 바로 얘와 얘의 관계를 보는 게 바로 교수 방법과 교수 결과인 성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어졌다고요? 이걸 왜 미리 얘기를 하느냐? 라이거루스의 교수 설계 이론에 의하면 독립변인이 교수 방법이에요. 종속변인이 교수 결과예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말고 나머지 주어진 조건변인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학생, 교육과정, 학교라는 시설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표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그림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라이거루스의 교수 설계 이론을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조건이 주어졌냐? 학생이에요. 학생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뭘 배웠냐? 주로 교육 심리학에서 이전 시간에 다 다뤘잖아요. 학생을 바라볼 때는 공통 요인과 개인차 요인을 봐야 되고, 공통 요인과 개인차 요인 안에는 지적인 요인과 덕의 요인을 봐야 되고,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봐야 되고, 학습의 원리를 봐야 되고 라는 건데 딱 이거죠. 능력, 동기, 선순력, 태도. 딱 이거라고요. 외울 필요 없다고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교육심리를 배웠기 때문에. 교과목의 특성은 바로 교육과정의 특성이죠. 우리가 그러면 교과목을 통해서 무슨 내용들을 배우느냐?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지식의 구조, 조건적 지식을 배우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바로 교과목,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에요.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학교라는 시설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주요 핵심 변인들을 골라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학교라는 시설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요. 학교라는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시간, 기자재, 비용, 여기 재정이죠. 그 다음에 교사라는 인원들의 제약 조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니 관계가 없죠. 교육 목표 주어져 있어요. 여기. 교육 목표가 주어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교육 성과는 뭐냐? 교육 성과는 이것도 뻔하죠.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매력성일 수밖에 없어요. 효과성이라는 거는 교육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 달성했으면 효과가 있었던 거고, 달성 못했으면 효과가 없었던 거고. 효율성은 목표 달성을 함에 있어서 시간 비용을 얼마나 덜 들일 수 있었냐가 바로 효율성이죠. 그래서 이건 항상 맞는 얘기라고요. 언제 어디를 가도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매력성이에요. 매력성은 뭐냐? 학생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 과목 재밌어. 나 다음번에 또 공부하고 싶어. 또 더 확장된 걸 공부하고 싶어라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게 바로 매력성이에요. 안정성은 한글로는 안정성인데 영어로는 safety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가까이라는 개념이죠. 제가 이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험을 보러 가서 안정성하고 썼어요. 그래서 착각을 했네요. 그거 가로치고 안 썼으면 맞았는데 여기에다가 스테빌리티 하고 썼어요. 그래서 틀렸죠. 이걸 안 쓰고 그냥 안정성하고 바로 써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하느라고 스테빌리티 하고 썼든지 세이프티였던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매력성이죠. 무엇의 효과성? 학업성 지혜. 무엇의 효율성? 학업성 지혜. 무엇의 매력성? 학업성 지혜. 무엇의 안정성? 학업성 지혜. 이게 바로 교육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법인데요. 방법이라는 것들은 바로 교수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교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 방법을 어떤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냐면 전체 내용을 어떻게 조직을 해서 전달하는 게 좋겠냐라는 내용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수업 내용을 전달할 때 포유류를 먼저 얘기할 거냐, 어류를 먼저 얘기할 거냐. 이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내용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조직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강의식으로 전달을 할 건지 아니면 모두 활동식으로 전달할 건지 그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교사의 교권이지 않습니까? 강의식 수업을 할지 모두 활동식 수업을 할지 그건 교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전달하는 전략도 선생님이 고를 수가 있겠죠. 관리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교권이 주어졌어요. 내가 수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전략들은 선생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바로 관리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교수 이론들을 하면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조직 전략을 쓸 거냐, 즉 조직 전략에서는 어떤 교수 이론을 적용할 거냐, 전달 전략에서는 어떤 교수 이론을 적용할 거냐, 내지는 관리 전략에서는 어떤 교수 이론을 적용할 것이냐가 바로 선생님들이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조직 전략에는 이제 라이글루스의 정규화 교수 이론 같은 경우가 내용을 이렇게 조직을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될 거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대표적인 비사례를 제시하고 대표적인 사례와 대표적인 비사례를 비교하고 라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겠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조직 전략이죠. 고래를 제시하고 물고기를 제시하고 고래를 제시해서 고래가 왜 물고기가 아닌지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포유류와 어류를 학생들이 익히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내용을 조직하는 전략이 되겠죠. 전달하는 전략 안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딱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적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반장 수업 시작할 테니까 인사.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업을 이걸 다룰게요. 오늘 수업 목표는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먼저 볼까요? 하면서 우리가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 같은 경우를 흔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실행할 때 강의식 수업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바로 전달하는 전략인 거죠. 관리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교육 반 전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등위를 강조하는 수업을 할 건지 아니면 완전 학습을 추구할 건지와 같은 학생이 지체되는 아이가 없도록 모두가 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삼을 건지 아니면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더욱더 잘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삼을 건지에 대한 관리 방안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수 목적에 여기서 인지는 지, 정의는 덕, 힘동은 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표는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하에서 모형을 보시면 외울 게 없죠.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나와도 논술 쓰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교수 설계를 직접 해 들어가 보자고요. 왜 교수 설계를 한다? 선생님들이 교수 설계를 하러 들어가서 아닙니다. 교수 설계라는 것은 수업 방법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수업 방법을 만들어요. 이미 우리는 만들어진 수업 방법으로서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 같은 익숙한 수업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목적은 바로
학생들의 이해를 개선하고 적용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수 체제 설계라는 것들은 바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 체계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교통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없었어. 그러니까 신호등 시스템이 없었어요. 신호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신호등을 통해서 교통 체계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럼 고려해야 될 게 신호등만 고려합니까? 아니죠. 횡단보도도 고려해야 되죠. 차량의 움직임 고려해야죠. 교통 양도 고려해야죠.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되죠. 고려할 게 많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그냥 하나 떨렁 달고 끝나는 게, 신호등 하나 떨렁 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수업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업 방법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들도 반영해야 될 거고, 학교가 요구하는 교육 목표도 충족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황도 맞춰줘야 될 거고, 가르쳐야 될 교재도 감안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런 수업 방법을 만든다는 것은 수업 시스템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수업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바로 수업 방법을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걸 고르게 다 충족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의도했던 바가 달성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굴러갈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방법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무슨 문제였냐?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만드는 게 문제였던 거죠.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가 편리한 수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업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전체 맥락에 이해관계자가 여럿이 있으니까 이러한 맥락을 다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두가 만족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교사한테도 가치가 있고, 학생한테도 가치가 있고, 이 수업을 하도록 허용해준 교육부한테도 가치가 있고, 학교에도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 거치는 과정은 분석 단계,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를 거치더라. 인위적으로 아닙니다. 어느덧 보니까 교통을 만들 때, 다리를 만들 때, 건물을 지을 때 공이 이런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형적인 절차를 밟더라는 거죠. 학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절차를 밟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밟는 게 일상적인,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그러면 수업 설계할 때도 이관 단계를 밟으면 되겠네? 라고 놓고 가만히 있어보면 분석 단계에서 뭐 하는 거지? 아, 관련된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분석 단계에서 주로 할 일이구나. 자, 학교에 관련된 요인이 뭐겠습니까? 학생이 관련돼 있고, 교사가 관련돼 있고, 학부모가 관련돼 있고, 교육부가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뭘 가르쳐줬으면 좋겠는지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환경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해요.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뭘 가르쳐줬으면 좋겠는지, 교육부는 뭘 가르쳐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 과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봐야지 어떻게 적절하게 가르칠 건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돼요.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게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분석의 결과물은 뭐가 나오겠어요? 요구사항 분석서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첫째,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교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 해요.
사회는 학생들에게 이런 지식들을 요구해요 라는 것들을 나열한 것이 요구사항 분석서예요. 왜 이게 책 위에라는 요구사항 분석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느냐? 자, 학생이 뭘 원하는지, 학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뭘 하겠어요? 인터뷰에서 요인 뽑은 다음에 설문조사 돌리겠죠. 그러면 여기 분석 결과에서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를 다 붙입니다. 이런 거 원한대요 라고 요약 정리하고 뒤에다가 설문조사 결과들 쫙 다 붙여놨죠. 면접,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 있죠. 요약 정리한 거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분석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만한 책 하나가 나와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걸 책자로 아예 묶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고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분석서라고 이름을 써요. 이 바로 분석 단계의 결과물은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 분석서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물이 딱 이게 나와요. 다리를 만들든 건물을 만들든 교통 시스템을 만들든 수업을 만들든 공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 요구사항 분석서예요. 자, 요구사항에 뭐를 가르쳐 달래요. 건물이 어떤 용도가 있어야 된대요 라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겠네 하고 목표를 세울 거예요. 그럼 목표가 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설계에서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애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니 이런 목표를 여기다 박아야 돼. 이 목표가 정해졌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같이 만들겠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뽑은 거에 목표 리스트를 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목표 리스트,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교육부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쫙 나열을 하면 한 3,000개쯤 목표 요구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한 3,000개쯤 막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자면 3,000개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요구사항이지. 그래서 이걸 학습 목표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아직 잡혀지지 않았잖아요. 아이들이 물건을 거래하면서 돈 계산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학습 목표로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목표로 전환을 할 때는 여기 각각의 3,000개에 대한 요구사항을 3,000개의 교육 목표로 나열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면서 돈 계산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는 교육 목표로 갔을 때는 사칙연산을 통해서 현실 적용을 할 수 있는 수리 개념을 알아야겠다라는 게 교육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3,000개 요구사항은 3,000개의 목표로 다 바꾸는 과정이에요.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목표가 세워졌으니 그러니 그거는 물어봐서 시험 문제 주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네 라는 평가까지 갖추고를 하게 되겠죠. 바로 설계 단계에서는 바로 이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수행 목표로 만드는 과정.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고 돈 계산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사항을 사칙연산을 계산을 잘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만들고, 평가는 문제를 내고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지를 바라보면 되겠네 라고 파악하는 게 설계 단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딱 여기 단계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구사항, 수행, 목표, 평가 방안 해가지고 리스트가 3,000개가 쫙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표 명세서라고 얘기를 해요. 설계 단계 결과물은 목표 명세서예요. 목표가 명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쭉 하기 위해서는 교수 내용들을 하고 전략들을 써야 될 거잖아요. 아이들이 수개념이 없으니까 수개념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굿을 집어넣는 것 같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라는 이론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바로 내용을
집어넣고. 그러면 사칙연산하기 전에 수가 뭔지를 알아야겠네. 계열화를 하는 게 바로 그거고, 교수 전략은 이때 이 주머니에다가 굿을 넣는 것 같고 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자고 바로 교수 전략을 선정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강의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떤 이론을 채택하면 좋을까? 모둠 활동은 별로일 것 같아. 와 같은 이론을 채택하는 거죠. 바로 여기 교수 전략, 바로 교수 이론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라이거루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과 같은 이론들이 여기 채택돼서 들어가는 거죠.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과 같은 이론들이 여기 채택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변수에서와 교수 전략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수 전략은 라이거루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입니다. 와 같은 걸로 교수 이론들이 선정이 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결과물이에요. 개발 단계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론하고 내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업에 쓸 자료들을 만들어야 돼요. 파일럿으로 교과서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새로 수업 방식을 해야 되니까. 교과서 내용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죠. PPT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수업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수업 보조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교보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수업 학습 자료를 만들고 이 만들 때는 그거를 만들었으니 됐어 하고 그냥 뿌립니까? 그냥 뿌릴 수가 없죠.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학생한테 물어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해서 이건 여기 학습자로 바꿔야겠네. 교체해야겠네. 사례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하면서 바꾸는 과정을 거치는 수정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교수 학습자료 개발이에요. 개발 자체는 바로 형성평가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고요. 자, 이 자료를 갖고 학생들에게 뿌리는 방식을 결정해야 되고 교수 이론을 채택하게 되면 바로 교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 교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수업 방법, 강의 법, 문답 법, 문제별 학습, 프로젝트 학습, 발견 학습 법, 탐구 수업 법이라는 수업 방법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개발의 그래서 결과물들은 뭐냐? 바로 교수 자료와 수업 방법인 교수 프로그램이에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 그대로 그냥 만들어진가 각 학교에 일선학교에 뿌립니까? 그럴 수 없죠. 검증해야죠. 과연 이 수업 방법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 단계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통상 뭘로 익숙하냐면 시범학교, 교재 개발 시범학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별도로 교재 주면서 학습 채택해 보죠. 시범학교 선정하는 게 주로 이거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년을 운영을 해봅니다. 1년 운영하다 보면 학교에서 그거 하려면 파워포인트 해야 되니까 각 반에 컴퓨터 있어야 되고요. 이 컴퓨터 유지 관리하려면 돈 들어가요. 라는 거 파악해야 되잖아요. 빔 프로젝터도 필요해요. 라는 거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학교를 통해서 수업 방법을 적용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교보제들, 시설들, 유지관리하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죠. 교육 행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바로 실행 단계에서 해봤더니 요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요거 좀 보강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예산 필요하니까 이 수업 진행하려면 교육 예산 이만큼을 더 얹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나가는 게 바로 실행 단계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실행 단계 결과물은 뭐냐? 바로 유지관리 지원체제죠. 시범학교에 직접 적용해보고 유지관리하고 지원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뭘 해줘야 되냐? 빔 프로젝터 깔아야 되냐? 컴퓨터 반마다 배정해야 되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줘야 되냐? 와 같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악을 했어요. 한 해 운영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총괄평가를 해야죠. 학생들이 성과가 어땠냐? 총괄평가한 거를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시범학교 아닌 학교의 성적과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야네가 시범학교 애들이 성적이 훨씬 좋더라. 학업 성취가 좋더라. 그러면 수업 개발을 한 보람이 있었네. 효과성이 있었네.
효과성이 있었네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총괄평가의 결과죠.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학교 시설 유지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겠죠. 과연 이 돈을 들일 가치가 있었냐라는 걸 파악을 해보겠죠. 바로 교수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수업 하려면 반마다 빔 프로젝터 깔고 반마다 PC 깔고 반마다 인터넷 다 연결해야 되고 그거 유지 관리하면 돈 많이 드는데 그거에 비하면 총괄평가 결과가 별거 없었어. 그럼 수업 채택 안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평가 결과들이 남습니다. 그래 보시면 분석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설계가 그 다음, 개발이 그 다음, 실행하는데 시간이 학교이기 때문에 최하 6개월에서 1년이죠. 6개월이면 한 학기고 1년이면 두 학기 운영해 보는 거죠. 정말 짧게도 한 학기는 운영을 해봐야지 결과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실즈와 리츠의 AD 모형 내지는 전통적인 교수체제 설계가 동일한 단계고 이 실즈와 리츠의 AD 모형은 이 각각의 단계를 교육에 맞도록 더 세분화해 준 것일 뿐이거든요. 이거는 전통적 교수체제 설계고 전통적 교수체제 설계 각 단계마다 실즈와 리츠가 이걸 세분화해서 내용물을 만들어 채워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AD 모형입니다. AD의 A는 Analyze, Design, Development, Implement, Evaluation의 약자예요. ADDIE, AD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세분된 단계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산물이 돼서 이걸로 해서 이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보니 이거 한번 돌리는데 3년은 걸리겠죠. 시범학교 1년 돌리고 그 전에 1년간 요구조사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 반영하고 그러면 2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린다 이거죠. 최하. 그래서 수업 방법 하나 만든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간 일이에요. 이렇게 느끼고 나면 얘가 하는 얘기가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단계 분석에서 관련 요인 분석하고 명세서 작성, 목표 명세서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개발에서는 교수 자료 만들고 형성평가 실시하고. 왜? 자료 만들려면 검증해야 되니까 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실행 단계에서는 교육 현장에 활용하고 관리하고 시범학교 선정해서 유지관리체제 확인해야 되죠.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평가할 때는 총괄평가와 함께 효율성 평가를 해야죠. 돈 들인 거 대비 돈값 했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 수 있다고요. 결과물이 뭐냐? 분석 단계 결과물은 요구사항 분석서. 학부모들은 뭐 원하고 학생들은 뭐 원하고 교육부는 뭐 원하고 사회는 뭐 원하고 요구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거. 설계당에서는 이 요구사항들을 학습 목표로 바꿔놓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목표 명세서와 어떤 교수 전략을 적용할지의 교수 전략이 설계 단계의 결과물이죠. 교수 전략 선정 결과. 개발 단계 결과물은 뭐냐? 바로 교육에 들어갈 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료 만들고 교육 자료 만들고 거기에 검증해야 되니까 형성평가 실시해야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교수 자료와 교수 프로그램이라는 수업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가안이 나오는 거죠. 확정안이 아니라. 확정은 여기 이 평가 단계를 다 거쳐야지. 그래 이거 괜찮았어. 이거 적용해. 라면 확정이 되는 거고 가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업 방안 가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의식 수업에 가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는 그거를 시범학교에서 해보는 거니까 당연히 유지 지원 관리 추가 사항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시설 관리를 해야 돼요 라는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총괄 평가, 그 다음에 투입 자원 대비 어땠는지 효율성 평가 결과물이 평가 보고서가 나오겠죠. 결과물들이 뭐가 나올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AD 모형이라는 것들이 지금 전통적인 교수체제 설계라는 것들에서 확장되어서 지금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 이론이죠. 실즈와 리츠는 교육공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전에 전통적 교수체제 설계가 뭔가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다 보니까 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딕과 캐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체제 설계 모형을 단계를 좀 더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 규명 요구사정, 교수 분석, 학습자 분석을 하고 수행 목표 기술하는 것,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세분했죠. 세분되어 있는데 막상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냐면 목적 규명, 교수 분석, 학습자 분석은 AD 모형 단계로 따지면 딱 분석 단계에 해당돼요. 요구사항 분석하는 거, 이게 목적 규명하는 거죠. 왜 이 수업을 개발했는지 목적 규명하고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교수들의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교수 분석을 하고 학습자는 뭘 하고 학교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 이게 바로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수행 목표를 기술하고 평가 도구 개발하고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딱 AD 모형의 설계 단계에서 내부 내역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개발 단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교수자료 만들고 그 교수자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형성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개발 단계에서 딱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들고 있어요. 딕앤케리 모형도. 평가 단계에서는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AD 모형에서는 총괄평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까지 다 하죠.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보면 이것들은 AD 모형의 세부 단계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먹는 방법은 뭐냐? AD 모형의 이 단계를 이렇게 목표학, 수평전, 자형총으로 두 문법에 의해서 이렇게만 외워두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AD 모형의 세부 내역을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 단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표학, 수평전, 자형, 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세부 단계들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딕앤케리 모형이 과거 객관식에서는 중요했지만 논술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워낙 중요하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딕앤케리 모형도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AD 모형이야. AD 모형의 세부 단계를 이거를 일일이 다 외워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논술로만 쓸 수 있으면 되지. 그러니 각 단계의 딕앤케리 모형의 단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면, 외워두면 딕앤케리 모형도 쓸 수 있고 AD 모형의 세부 단계들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 목표학 분석 단계, 수평전 설계 단계, 자형, 총 해놓고 자형은 개발 단계, 총은 평가 단계. 목, 교, 하, 수, 평, 전, 자, 형, 총으로 외우자는 거죠. 그러면 딕앤케리 모형도 쓸 수 있고 AD 모형의 세부 단계도 다 쓸 수 있으니 그렇게 쓰자는 거죠. 단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자, 각 단계별 결과물이 뭐였냐? 분석 단계의 결과물은 요구사항 분석서, 설계 단계의 결과물은 목표 명세서와 교수 전략, 개발 단계의 결과물은 교수 자료와 가안으로 나온 수업 프로그램, 평가 단계의 결과물은 총괄 평가와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한 거, 효율성 평가 결과. 프로그램 효율성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총괄 평가, 효율성 평가, 이 두 개 평가 결과 평가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평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평가 보고서 안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어땠다라는 총괄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 대비 효과가 어땠다라는 걸 판단한 효율성 평가한 결과들이 평가 보고서에 담겨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을 외우지 않아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설계 단계 선생님들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들어갈 일은 없어요. 하지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수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요구사항 분석하는 거, 학생 분석하는 거,
주어진 환경 분석의 내용들을 수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행 목표라는 게 교육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만들 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목표를 만들 때는 측정 가능하도록 평가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업을 만들 때는 교수 이론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학습 자료를 수업에 맞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들어진 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형성평가를 통해서 오류를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업이 만들어지면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범 적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체제, 지원체제를 확보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PT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빔 프로젝터가 필요하다. 학교에다 요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수 설계 단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입력물이 전략과 매체가 입력이 돼서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바로 수업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과 같은 수업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연결고리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수 설계 모형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겐키리 모형을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교학 수평전 자용총으로 하고 에디 모형을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나온 것도 이게 나왔어요. 실제 여기 어디 적혀 있을 텐데 몇 년도라고? 2015년 추시에 나왔네요. 2015년 추시에. 여전히 중요해요. 자, 이러한 에디 모형이 아까 3년에 걸쳐, 빠르면 2년 반에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수업을 만들어 갖고는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교육공학자부터 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 추세가 학교별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에 맞춰서 교육 방법들을 각자 학교에 변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의 새로운 수업 방법을 만들려고 요구하는 학교는 어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업 그대로 써라? 아니에요. 수업 실현하시는 걸 보면 정해진 틀에 따라 강의법만 쓰는 사람 없습니다. 정해진 틀에 따라 모두 활동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변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대체적인 3년, AD 모형이 3년씩 걸리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에 3년이 걸리는 AD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들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존 리치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모형입니다. 빠른 원형 모형이에요. 신속한 원형 모형.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온 학생들의 설문조사 다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설문지 만들고 회수해서 검토하고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학생들 면담을 통해서 몇 번만, 한 두세 번만 그룹만 면담해보면 중요한 내용은 다 걸리지 않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학부모 면담 몇 번만 해보면, 한 팀 정도만 해보면 원하는 사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 나온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서서히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을 확 줄이는 거죠. 인터뷰를 통해서 핵심 요소 몇몇 추려지면 그거 가지고 바로 교수 전략을, 선생님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교수 전략과 설계 원칙 마련해갖고 바로 만들어. 그러면 지금 얼기설기 좀 약식으로 된 교수 프로그램, 바로 수업 방법이 나왔어요. 그거를 직접 적용을 해봐. 테스트로. 직접 적용하려고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겠죠. 이거 하려니까 자료도 필요하네? 그럼 자료 만들어. 그래서 한번 돌아요. 자료만 갖고 안 되고 학생들이 이거 하려고 이걸 했더니 집중력은 좋은데 머리에 남는 게 없네? 그럼 남기기 위한 뭔가 다른 걸 해서 또 개선하는 걸 또 만들어. 이거를
수업을 계속 고쳐가면서 만든 프로그램을 한 6, 7회를 딱 돌리면 그 다음에는 별로 고칠 게 없이 수업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6차례를 돌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형성평가 해가지고 문제점 파악해서 고치고 돌리고. 그러면 6개월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 나름 쓸만한 수업 방법이. AD 모형 3년 걸리는 게 6개월이면 수업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써볼 만하지 않냐 이거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낼 바에는 AD 모형을 내겠죠. 더불어서 AD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분석이 다 완료되고 나면 설계 단계 들어가고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개발 단계 들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세요. 실상 해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개발 기간 3년에 70%를 요구사항 분석하는 데 들어가요. 분석. 요구사항, 그래서 이것만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3년도 더 걸린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설계 단계에 들어가요.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교수 1월 아직 반영 안 돼 있어도 개발 단계에 들어가요.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럼 나온 거 갖고 파일럿으로 적용을 해요.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나가요.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고사 성적 나오고 기말고사 성적 나오면 1학기 성적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하고 평가 결과 뽑아요.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2학기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검증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렇게 중첩된 과정이지 딱딱 끊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고 나면 이게 그대로 해서 그냥 끝나냐?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해놓고 나서 또 로테이션을 도는 거죠. 시범학교 했더니 뭐가 문제가 있더라고. 이거 이렇게 고치자고. 고칠 사항들을 고쳐서 반영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AD 모형은 마치 하나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단계 거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터랙션 하는 거, 피드백 하는 과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니 그걸 더 강화해서 표현한 게 실즈와 글래스코의 여기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라는 내용이에요. 디겐 캐리 모형의 피드백 과정을 강화해서 표시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 기존의 모형의 한계점이 상호작용하는 거, 피드백하는 부분이 잘 표현이 안 돼서 이건 한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알았어, 끝. 내용 다 알 필요 없죠. 두 번째는 브릭스의 학교 중심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라는 것들은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업에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학습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학습을 잘 해나가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 개발 중에서 사전검사, 학습자별 선별해서 보충학습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한데 그게 AD 모형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장한 게 바로 이거지. 기본적인 경우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과정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추가를 한 거구나. 그래서 피드백까지를 강조해서 순환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한 것일 뿐 별다를 게 없다 이거죠.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AD 모형이었던 거예요. 던킨과 비들의 경우는 그거와 달리 다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업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수업의 영향을,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로서 교사가 있고 학습자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교사가 처한 상황. 교사한테 학생들 주어져 있죠. 교사한테 학교라는 곳에서 주어져 있죠. 학급의 반이 주어져 있죠. 학급이. 교사 개인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성별, 연령별, 건강, 신체적 특징.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선생님한테 활동적인 수업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요. 뛰어다니는 수업을 기대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선생님에 따라서는
약간 그 외향적인 선생님도 있고 약간 내향적인 선생님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영향을 주겠죠. 사회 요인을 보면 학력, 무슨 과목을 맡고 있냐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실제 수업 과정에 보면 교수자,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로는 교육의 목표 영역은 세 군데 아닙니까? 지덕체,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의 결과물로서 영향을 줄 건데 이런 형태로 해서 파악을 하는 게 독립변인을 교사와 환경, 매개변인을 교육 과정, 수업 과정으로 놓고 종속변인을 교육 성과, 바로 목표 달성 여부. 목표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목표가 있겠죠. 바로 지덕체의 목표로 구분해서 살펴본 게 던킨과 비들의 수업 과정 모형이다. 과거 같으면 이걸 설명을 자세히 안 했을 텐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타인과 오웬스가 나온 것처럼 그 이전에 바스의 변혁적 지도성처럼 그런 지엽적인 문제, 용어적인 문제를 냈을 때를 대비해서 던킨과 비들의 교실 내 수업 과정 모형이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왔을 때 던킨과 비들의 수업 과정 모형 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실제 이제 개발 과정으로 직접 들어가 보자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말 그대로 내가 개발하러 들어갔어요. 내가 교사로 교사 대표로 선정이 돼 갖고 실제 교수학습법의 설계 과정에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쉬시겠습니다.